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에요. 남편이 일찍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고 이혼하고 혼자서 키운 딸이라 그런지 딸아이에 대해 애정이 남다른 엄마입니다. 누군가는 유난이라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너무 딸만 바라보는 게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로 딸이 세상 전부거든요.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아이를 위해서 살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말입니다. 딸아이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착했습니다. 주위에서도 남편 복 없는 사람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착하고 예쁜 딸이었어요. 게다가 공부까지 잘했으니 이건 뭐 바랄 게 없었죠. 장학금 꼭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한 거지.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건 아깝잖아. 그리고 멋지잖아. 장학금 받고 그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건. 말을 해도 그렇게 예쁘게 하는 아이였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정말 남부러울 게 없이 행복했어요. 더구나 결혼할 사람이라고 남편감을 데리고 왔을 때는 정말 그 행복감이 하늘을 찔렀던 것 같습니다. 사위는 의사였어요. 강남의 병원을 크게 개원한 잘 나가는 의사요. 그 정도면 당연히 본인 집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딸아이와는 7살의 나이 차이가 나기는 했지만 주위에서 요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도 했었고 또 무엇보다 저희 집에 처음 인사를 온 사위의 첫인상이 무척 좋았습니다. 이렇게 예쁜 따님 저한테 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럴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 데려간다는데. 인물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직업도 의사에 본인 집까지 부자인 정말 나무랄 곳이 없는 사위였어요. 물론 우리 딸이 예쁘고 착하고 거기에 공부까지 잘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보통은 그렇게 집안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한 번은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 문제될 만한 건 없지? 제 그 질문에 딸이 으하하 하고 웃으며 말도 안 된다고 말을 했던 게 아직 눈에 선하네요. 다들 그 걱정하더라. 사실 한번 다녀온 거 아니냐.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는 건 아니냐. 뭐 그런 거. 근데 진짜 아니야. 공부하고 일한다고 연애할 정신도 없었대. 그런데 너는 어떻게 만난 거야? 내 친구 중에 민정이 있잖아. 그래. 너 대학 친구 부자라는. 어, 그 친구 생일 파티 갔는데 오빠가 나왔었어. 거기서 나한테 첫눈에 반해서 민정이한테 연락처 좀 달라고 졸랐다고 하더라고. 민정이 말로도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한번 만나나 보자 해서 본 건데 말이 잘 통했어. 그렇게 몇 번을 만나다 보니 좋은 사람 같아서 계속 보게 되었고 어느 순간 결혼을 하려면 이런 사람이랑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진중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다고 말이죠.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러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모든 게 그 말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저도 너무 믿음이 가고 또 너무 탐이 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걱정이 되는 게 한 가지 있기는 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반대 안 하셔? 아직 인사를 안 가긴 했는데 그래도 크게 반대하거나 그러시진 않을지 않을까? 오빠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일 것 같은데. 그건 모를 일이야. 저는 너무 정말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두 집안의 재산이나 이런 것도 차이가 너무 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고 혼자 딸을 키워왔다는 그 배경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저라도 제가 그런 집에서 그런 자식이 있다면 저희 집 같은 집과는 사돈을 맺고 싶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그 집에 인사를 다녀오고 며칠째 안색이 좋지 않은 딸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 집에서 너 안 좋아하셔? 딸은 조용히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다
울컥했는지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파서 바로 딸아이를 안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좋은 조건의 사람인 것도 맞고 놓치기 아까운 사람인 것도 맞지만 그래도 엄마는 네 행복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결혼 안 해도 돼. 알겠지? 딸아이는 아무 대답 없이 울기만 하더군요.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이 결혼이 너무나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위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집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누군가가 반대한다는 그 사실은 말입니다. 마치 제 잘못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더더욱 미안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애를 싫어하다니 나도 싫어. 이런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라도 아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위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모자라서 일어난 일이니 제발 반대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시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 마음 돌릴 거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시은이를 알게 되시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지켜봐 주세요. 그래, 나는 우리 딸만 행복하다면 뭐든 다 좋으니 자네만 믿겠네.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며 무릎을 꿇는데 믿음직하더라고요. 저런 사위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딸을 정말로 잘 지켜줄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나고 나니 사람 마음 변하는 건 한순간일 뿐인데 뭘 그렇게 믿었나 싶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 만났어요. 그러는 동안 사위의 나이는 1살, 2살 더 들었고 말이죠. 앞서 이야기했듯 저희 딸아이와 사위는 7살 차이가 났습니다. 20대 후반이던 딸아이가 30이 되었고 사위는 30대 중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사위의 집에서 허락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질 생각이 없어 보이고 더 나이가 먹으면 안 된다고 그쪽 집안에서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 날이 아직도 생생하고 선명하게 기억이 나네요.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하지만 사실 이 결혼이 반가운 건 아닙니다. 상견례 장소에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보통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상견례를 할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서는 속으로 정말 어지간히도 마음에 안 드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우리 애가 너무 좋아하고 또 이 아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 결과적으로 허락은 했지만 사실 저는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그러실 수 있죠. 이해합니다. 이해해주니 그래도 다행이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서는 혼수도 예단도 다 안 하는 걸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괜찮으니 다 해드리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사실 빚을 내서라도 그 집에서 원하는 걸 다 해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라도 말이 안 나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저희 딸아이를 잘 봐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말이죠. 하지만 안사도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중간하게 하느니 안 하는 게 낫죠. 아니요. 저희가 다 맞추겠습니다. 저희한테 맞추려면 엄청나게 무리하셔야 할 텐데. 그런 걸 알면서 저희가 이런 거 저런 거 달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 말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무리를 안 한다고 하는 건 너무 명백한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수준 맞춰서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모양이 더 낫다고 저희끼리 결론 내렸으니 그냥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피차 스트레스만 받는 주제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와 딸아이는 정말이지 철저하게 의리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갑처럼 행동했어요. 중간에서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선을 넘으려 할 때마다 제지해주는 사위가 아니었다면 정말 너무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저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 한눈에 너무 그려졌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행인 점이 있기는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집이랑 제가 지금 사는 집은 거리가 좀 있어서요. 자네 집에서 신혼살림 차리기로 한 건가? 네. 지금 집이 병원이랑도 가깝고 애초에 오래 살려고 좋은 집으로 구한 거기도 하고요. 인테리어만 싹 바꾸고 그냥 여기서 살기로 시은이랑 이야기 끝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랑 어머니도 막내가 거의 없었는걸요. 저도 병원 일하느라 바쁘고 시은이도 회사 생활할 거고. 맞는 말이잖아요. 시댁이랑 신혼집 가는 거리가 꽤 있는 편이기도 했고 딸아이 시댁 어르신들도 다들 자기 일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사위는 의사에 딸아이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으니 서로 만날 시간 자체가 적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만날 시간 자체가 적으면 부딪힐 일이 적은 거니까요. 게다가 자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딸아이는 정말 좋은 아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오래 보다 보면 저희 아이를 안 좋아할 수는 없을 거라고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과 사위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부터 그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는 했습니다. 하객의 수나 그 하객의 사회적 위치 같은 것들도 말이죠.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다들 한가닥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름대로 끌어모은다고 다 끌어모은 건데도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더군요. 그건 아마 그 결혼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들 느꼈을 겁니다. 시은이 결혼 엄청 잘하나 봐. 아유, 신랑 측 하객들이 하나같이 장난이 아니네. 이거 기죽는구먼. 하고 저희 쪽 하객들이 지나가듯 그런 소리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안사돈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던 건지 결혼식 내내 표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뭔가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저희 쪽을 계속 바라봤고 말이죠. 생각보다 더 쉽지 않네요. 지나가듯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가슴에 아직도 콕 박혀 있어요. 안사돈도 마음은 먹고 가고는 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더 수근거리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겠죠. 여자들끼리 자존심 싸움 같은 거 말입니다. 누구네 아들은 어느 집 딸이랑 했는데 너는 참 며느리 복이 없다는 둥 그런 말 말이죠. 원래 주위에서 그렇게 한두 마디씩 떠드는 거 어떻게 보면 타격이 더 큰 법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라고 일부러 약을 올리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고 말이죠. 아무튼 안사도는 결혼식 내내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사실 저야 안사돈과 직접적으로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이후로 한동안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 표정으로 안사돈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아이를 더더욱 걱정했고 말이죠.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하고 오고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오겠다고 했을 때도 나는 괜찮으니 무조건 시댁에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딸아이와 사이가 괜찮다고 우리 집에 먼저 오겠다는 걸 제가 듣고 말렸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인사도 시댁을 먼저 갔습니다. 안사도는 어떻든. 그리고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딸아이에게 물었어요. 딸아이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더군요. 별말 없으시던데? 그냥 잘 다녀왔냐? 선물 고맙다. 그 정도였어. 그래?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 잘 봐주기로 한 게 아닌가? 이러나 저러나 며느리 된 건데 어쩔 수 없잖아. 그렇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제 직감은 거기서 끝낼 양반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딸아이가 정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냥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던 거라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니었다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것만큼 소용없는 일은 없겠죠. 아무튼 당시에 저는 딸아이가 잘 지낸다고 하니 그 말만 믿었습니다. 딸아이의 결혼 생활에 뭔가를 간섭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아이가 병원에를 간다는 겁니다. 산부인과를 말이죠. 정말 기다리던 소식이 올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들뜬 마음에 물었어요. 무슨 좋은 소식 있니? 아니, 그건 아닌데 어머님이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서. 너희 시어머니가? 원래 결혼 전에 다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
못하고 넘어간 게 영 찝찝하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좀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산정 검사 같은 것을 다 한다고 말이죠. 다만 딸아이는 결혼하기 전에 사위가 그런 건 하지 말자고 엄포를 놓았던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요. 걱정이 안 된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면서도 제가 딸아이를 힘들게 가졌던 게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간다고 했던 날 저녁에 바로 딸아이에게 연락을 했었어요. 별건 아닌데. 딸아이의 그 말이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별건 아닌데 라는 말은 그래도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긴 하잖아요. 작은 문제라도 말이죠. 왜? 무슨 일인데? 제가 다급하게 물었더니 딸아이가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딸아이도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고 말이죠. 근종이 있고 내막이 남들과 비교하면 조금 약한 편이라 착상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네. 불임 이런 건 아니고. 딸은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상당히 큰 별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딸아이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끼는 듯 했고요. 사실 그런 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나 딸아이는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만 했어요. 아마 모든 딸 가진 부모들은 이런 제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딸아이를 만날 때마다 어딘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생각이 많아 보였고 말이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엄마는 세상에서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힘들면 꼭 이야기해야 한다. 알겠지? 해결하지 못할 일이라는 건 세상에 없어. 라고 말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딸아이가 사위를 참 많이 좋아하고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거지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만큼이나마 버틴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말라가는 딸아이는 저에게 이렇게만 말했어요. 다른 건 나를 괴롭히는 건 없어. 다만 나는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그게 내 문제라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 시댁에서 달리 무슨 말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 딸아이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더더욱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옆에서 도닥여주는 거 말고는 다른 걸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아무래도 임신 같아. 어? 정말? 테스트기도 2줄 나왔고, 그리고 나 요즘 입맛도 없고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목소리로 내일 병원에 간다는 딸아이의 전화를 받고서는 저도 뛸 듯이 기쁘고 설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그 다음날 저녁 늦게까지 딸아이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고 제가 먼저 연락을 했었습니다. 엄마. 이미 많이 운 듯 잔뜩 기운이 빠지고 지친 목소리의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장이 정말 철렁 내려앉다 못해 다리에 힘이 풀리는 기분마저 들었던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야? 왜? 제가 다급히 물었고 딸아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는 소리를 듣는데 심장이 다 뜯겨나갈 것 같은 기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기분이 들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임신 아니래.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딸아이의 말을 들으며 저도 절망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임신이 아니라서 절망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처참하게 들려서 그런 딸아이의 목소리에 세상이 무너진 겁니다. 상상 임신이래. 그리고 그 말에 2번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원하고 바랬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상상 임신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 그런 제 마음을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건 다름 아닌 딸아이일 테니까 말이죠. 괜찮아. 너무 힘 빼고 울고 슬퍼하지 마. 그러면 찾아올 아이도 안 와. 알겠지? 엄마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해. 알지? 딸아이를 붙잡고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위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사위는 언제든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을 주시라 했지만 저는 선뜻 사위에게 먼저 연락을 하기 힘들어서 여태 한 번도 먼저 연락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위도 제 전화를 받고 조금 놀랐었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시은이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사위가 정말로 걱정된다는 말투로 그렇게 말하면서 안 그래도 조만간 병원을 좀 닫고 딸아이와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딸아이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사위를 보고 또다시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딸아이가 사위와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전화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조금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위에게서 주기적으로 연락이 온 것도 제가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시은이 요즘 잘 먹고 잘 지내요. 어제는 먼저 어디 가고 싶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집에 거의 안 오시고 전화만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위는 시시때때로 저에게 전달해 주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그런 사위가 어디 있냐고 다들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일을 마치고 함께 일하는 사람과 카페에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서는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 앞에 누군가가 쭈그려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저게 누군가 했는데 가까이서 가서 형체가 제대로 보인 순간 정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거기서 쭈그려 앉아있는 건 다름 아닌 딸아이였거든요. 시은아. 딸아이임을 확인하자마자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집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던 딸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에는 뭔가 붉은 자국과 누군가가 핥힌 자국들이 가득했어요. 한눈에 봐도 누군가에게 맞은 자국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 말이죠. 이게 뭐야? 너 누가 이랬어? 어? 그런 제 질문에 딸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서럽게 오열했어요. 아무 이야기를 듣지 않았지만 가슴이 미어져 와서 그런 딸아이를 안고서는 저도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들어오니 딸아이는 그대로 쓰러지듯 잠에 들었습니다. 곤히 자는 아이를 깨워서 무슨 일이냐고 물을 수 없어 사위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사위는 받지 않았습니다. 진료 시간도 아닌 것 같았는데 말이죠. 불길한 생각이 들더군요. 한 번도 내 전화를 안 받은 적이 없었는데. 사위가 그랬거든요. 제가 전화를 하면 진료 중에도 자신이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문자라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몇 통째 전화를 하는데도 받지 않으니 당연히 불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으로 안절부절 못하면서 딸아이 옆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딸아이의 머리맡을 지키면서 정말 수만 가지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위한테 맞았는지, 대체 왜 맞았는지, 그동안 이렇게 지냈던 건지 그런 생각들 말이죠. 엄마, 물. 깨어난 딸아이가 처음으로 건넨 말이 물을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냉큼 물을 떠다가 줬습니다. 묻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일단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딸아이가 먼저 입을 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이혼할래. 더는 못 살겠어.
딸아이가 처음 꺼낸 말이 그거였습니다. 이혼을 하겠다는 말이죠. 저는 다 상관이 없었어요. 이혼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그걸 알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박서방이 이랬어? 라고 말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위 말고는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맞고 와서는 울면서 이혼을 하겠다는데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딸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도 나한테 잘못하기는 했지만 때린 건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랬는데, 누가 이랬어? 제 그 말에 딸아이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그러고는 울먹이며 겨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때렸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 정도로 때리는 일, 여러분은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어딘가에서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은 정말로 듣도 보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 아니야. 그리고 그 말에 정말로 뒤통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니 그러면 상습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저 착하고 예쁜 아이를 때릴 일이 대체 뭐가 있냐고요. 왜? 무슨 일로? 그리고 언제부터? 저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들을 수 있었어요. 딸아이도 저에게 말하는 것을 몇 번이고 망설였지만 더 삭히고 있다가는 정말로 병이 걸릴 것만 같아서 이렇게 다 털어놓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처음부터 학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끼리 밥을 먹으러 간 자리에서 뺨을 맞은 게 시작이었다고 말이죠. 별일도 아니었어. 그냥 내가 굼뜨다고.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맞았는데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더라. 나중에 남편이 알고 한 소리 하기는 했는데 그게 끝이었어. 그 다음부터는 어머님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해도 나한테만 미안하다. 네가 참아라. 그러지. 어머님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자기가 중간에서 잘하겠다고 딸아이가 고생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던 사위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저 자신이 정말 원망스럽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학대는 나날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욕하고 때리고 하는 건 아무렇지 않게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상상 임신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훨씬 학대의 정도가 세졌다고 말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고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창창한 의사 아들인 내 아들 몸으로 꼬신 주제에 임신도 못하면 너는 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는 거냐고. 앞길 막지 말고 떨어져 나가라고 매일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그래도 버티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가족으로 대접해 줄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내 착각이었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사위도 더 이상 딸아이의 편을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사위에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귀찮고 지겹다는 식으로 말을 받아쳤다고 말이죠. 다른 것보다 사위의 그 태도에 절망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 집에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해주는 사람도 그리고 같은 인간으로 생각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느낌이 드니까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그래도 내가 거기서 버틴 이유는 남편 하나였는데.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맞게 된 이유에 관해서도 이야기해줬습니다. 거기서 더 분노할 게 있나 싶었지만 있더라고요. 그 인간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어. 참, 가지가지 하죠. 정말 하나만 하는 인간은 없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같은 병원 간호사랑 바람이 났다고요.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자기 앞에서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오기로 버티다가 너무한 것 같아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위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네 주제에 그러면 너만 내 아들을 독차지하고 살려고 했니? 어머, 너는 정말 염치도 없고 욕심도 많다. 어? 그게 아니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래, 너 말 잘했다. 애초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내 아들이 너 같은 거랑 결혼한 거야. 그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고. 저도 후회해요. 뭐? 너 따위가 감히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한 걸 후회해? 이게 정말 죽고 싶나?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머리채를 붙잡고서는 한참을 때렸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는 건가 싶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그 집에 찾아가서 그것들을 다 죽여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울면서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젓는 딸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 그 사람들 얼굴 더 보는 것도 싫어. 딸은 정말이지 진절머리가 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해왔다면 사실 얼굴을 더 보는 것도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딸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사진도 다 찍었고요. 그리고 딸아이의 휴대폰에서 증거가 될 만한 건 모조리 다 모았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해.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타격이 클 복수를 할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답은 하나였어요. 사회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 말입니다. 특히나 그 집의 시어머니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체면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 그게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의 수소문에서 심부름센터를 고용했어요. 그리고는 안사돈과 사위의 모든 치부를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야 가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잃을 것도 많지 않았어요. 잃을 게 많은 건 가진 것이 많은 그들이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지만 그들은 나와도 너무 많이 나오더군요. 안사돈은 만나는 젊은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불륜에 그렇게 무던하게 굴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병원은 각종 범법 행위로 가득했어요. 탈세는 물론이고 불법 시술에 처방해서는 안 되는 약까지 처방하는 등 걸고 넘어질 게 한 트럭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인간들인 주제에 감히 내 딸한테 주제 타령을 해? 그들의 실체를 알고 나니 더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먼저 사위의 불륜을 까발리기로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불륜녀의 간호사도 결혼을 약속하고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에게 알렸어요. 한성격 하시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랬더니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다음날 상간녀의 예비 시어머니가 그 병원으로 찾아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위도 함께 욕을 들어먹었고요. 이미 병원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기는 했지만 그렇게 공개적으로 난리가 한번 나고 나니 대놓고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병원에 자주 다니는 환자 겸 고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간 듯 했어요. 사위의 병원은 피부과였습니다. 그리고 돈 많고 나이도 조금 있는 여성 고객들이 주 대상이었고 말이죠. 당연히 원장인 사위가 젊은 여자와 불륜을 했다는 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순식간에 환자가 많이 끊겼다고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상간녀는 결혼도 깨지고 그 병원에서도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뭐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다른 병원에도 취직하기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바닥이 좁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스스로 자처한 일이니 본인이 다 감당을 해야겠죠. 사위는 그래도 쪽팔렸는지 한동안 병원 문을 닫고서는 다른 동네로 병원을 옮겨야 하는지를 고민 중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그렇게 쉽게 다시 재기하게 제가 가만히 두지는 않을 생각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안사돈에게도 복수를 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뭐요? 저 집주인 있잖아요. 여자분. 네. 그 고상하게 생기신 분.
글쎄 며느리를 때려가지고 그 며느리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데요? 어머머머머, 정말요? 네네. 그래서 그 집 친정엄마가 지금 울고불고 난리라고 하던데. 저 집 아들 바람 피워서 병원 문 닫게 생긴 건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도 팼다는 거죠? 세상에, 저런 콩가루 집안을 봤나. 그러게나 말이에요. 사람은 역시 겉모습만 보고서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동네 주민인 척하며 이곳저곳에 소문을 냈습니다. 그런 소문이 원래 빠른 거 아시잖아요. 정말 금방 퍼져나갔어요. 소문은 퍼지면서 더 부풀어져서 나중에는 그 집 시어머니가 며느리로 혼수 상태로 만들었다. 어디 이름 모를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친정엄마도 안 보여준다더라. 이 정도까지 퍼졌어요. 그쯤 되니 사돈댁의 두 사돈의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특히 바깥 사돈은 그때 다니던 회사에서 사장으로의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런 소문이 퍼져버린 겁니다. 임원 승진은 승진할 때 사돈의 팔촌까지 다 캔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딸아이 소문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안사돈에게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도 그리고 사위의 불륜을 상간녀 예비 시어머니에게 알린 사람이 저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시은이가 연락이 통한대서. 안 되겠죠. 제가 절대 연락받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제 그 단호한 말에 안사돈은 당황한 게 보였습니다. 그간 만날 때마다 굽신거렸던 저를 생각하고 나왔을 테니 말이죠. 사돈께서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무슨 오해요? 그쪽이 우리 딸에게 폭행을 행사한 거요? 아니면 사위가 바람이 나서 상간녀 예비 시어머니한테 머리채를 잡힌 거요? 대체 여기서 뭐가 오해라는 말인가요? 저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엄청 재밌어 보이기는 하잖아요.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둘 저와 안사돈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안사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조금만 조용히. 왜요? 쪽팔린 줄은 알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자기 며느리를 그렇게 학대해요? 네? 학대라니요? 그럼 그게 학대가 아니고 뭔데요? 내가 뭐 아무것도 없이 이러는 줄 알아요? 그날 우리 애 병원 가서 진단서 다 끊어놨고 그동안 당신이 우리 딸한테 보낸 문자, 전화 음성 녹음 파일 내가 다 있다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려고 해? 주위에서 어머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때렸대. 어머머 요즘은 그런 일이 있네? 하는 등의 수근거림이 들려왔고 안사돈은 더더욱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모든 증거가 있다고 하니 더 이상 반박은 하지 못하더군요. 그냥 시은이 좀 만나게 해줘요. 왜요? 우리 딸 설득해서 다시 살게 하게? 그러면 당신 아들 불륜도 없던 게 되고 며느리 학대한 시부모라는 소문도 없애서 승진이고 뭐고 다 하려고? 내가 그걸 가만히 두고 볼 것 같아?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사실에 안사돈은 굉장히 많이 놀란 것 같더군요. 내가 니들 가만히 둘 줄 알아? 이미 변호사 다 만났어. 소송 걸 거니까 세상 천지에 어디 한번 손가락질 받아봐.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사돈은 굉장히 당황한 듯한 모습으로 저를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그 손길을 뿌리치고 그대로 그곳을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폭행에 대한 소송 둘 다 말이죠. 며느리인 딸아이가 소송장을 접수했다는 소문도 금방 퍼졌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미 퍼져있던 그 소문에 힘을 실어줬고 그 소문은 더더욱 날개를 달고 멀리 퍼졌습니다. 사돈댁이 번갈아가면서 딸아이에게 찾아왔어요. 딸아이는 그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말이죠. 한 번은 집 앞에서 안 가고 버티고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던 적도 있습니다. 경찰이 오니까 바로 가더군요. 그 모습이 또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정말 비웃음이 비집고 나온다라는 표현이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여파는 컸습니다. 사위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여동생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그 예비 시댁에도 그 소문이 닿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지방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다며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딸내미는 결혼까지 깨졌다고 말이죠. 그 결혼이 깨진 날 안사돈이 저희를 찾아왔었습니다. 집 앞에 와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다 알게 되었어요. 내가 니들을 가만히 둘 줄 알아? 니들 때문에 내 딸 결혼이 깨졌어. 내 딸이 지금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이대로 있을 것 같아? 어? 감히 내 딸 눈에서 눈물이 나게 만들어 니들 따위가? 그 말을 듣고 제가 밖으로 나갔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뭐라고? 어떻게 감히 우리 앞에서,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내가 뭐, 내 딸을 건드렸는데 내가 그럼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네가 때려서 며칠을 누워있던 네 며느리도 내 딸이다. 그 말에 잠시 멈칫하기는 하더군요. 하지만 정말이지 그 뒤로 뱉었던 모든 말은 가관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녹음을 해뒀는데 이 사연을 쓰기 위해 다시 듣는 중인데 다시 들어도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요. 댁 내 딸이랑 우리 딸이랑 같아? 뭐가 다른데? 계급 없어졌다고 해도 다 있는 거 몰라? 사람도 급이 있는 거라고. 댁 내 딸이랑 우리 딸이랑 정말 같다고 생각해? 같은 대우를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정말 인간 말종이네 이거. 뭐? 가진 거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자기보다 못 배우고 없는 사람들 발 아래로 보면서 계급 나누는 거. 그거 당신이 다니는 직장 사람들도 알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쓰레기라는 거. 뭐? 지금 우리 대화 내가 녹음하고 있다는 거 알려줄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안사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서는 사색이 되더라고요. 자기도 아는 겁니다. 자기가 방금 뱉은 말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말인지,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말이죠. 남한테 하면 안 된다, 들키면 안 된다 싶은 생각을 했으면 그건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지. 이렇게 알아버리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녹음기 내놔. 왜요? 퍼지면 큰일 날 말이라는 건 알기는 아나 보네. 야, 내놓으라고! 이성을 잃은 안사돈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핥히고 어쩌면 저희 딸에게 했을지도 모르는 짓을, 아니면 저희 딸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저에게 했어요. 저는 안사돈에게 맞으면서도 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 우리 딸도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맞았겠구나 하는 생각 말이죠. 결국 또다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그 여자는 이성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번처럼 순순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저를 때렸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절대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절대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저희 변호사랑 이야기하세요. 소송을 맡긴 변호사분께 연락을 했고 다행히 금방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서를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분들이 뵙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나 궁금한 마음에 나갔었어요.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모님, 한 번만 합의해 주세요. 박하사돈과 사위는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는 애원하더군요. 하지만 안사돈만이 꼿꼿하게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것 같은 모습에 웃음이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왜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사과도 안 하고 싶어요? 저의 그 말에 안사돈은 이를 꽉 깨물더니 사과를 하더군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요. 라고 말이죠. 잘못했다가는 전가가 남을 수 있다는 말에 부랴부랴 이렇게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돈을 싸들고 와도 합의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딸아이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냥 돈 받고 합의해주자. 안 돼. 저런 사람들은 본때를 보여줘야지. 저 인간들이 우리가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반성하고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 엄마, 절대 아니야.
저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 그 긴 시간 소송하고 그 소송 뒤에 남은 것들은 우리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그리고 저 인간들은 잘 살겠지, 여전히. 딸아이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서 뭔가 반박을 할 수가 없겠더군요. 그리고 그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긴 시간 소송하면서 겪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금전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 소송에서 이겨봐야 변호사님 말대로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괘씸하니까 괴롭히자고 이러는 거지. 시은아, 우리도 이 다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뭐가 우리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자. 엄마, 나는 저 사람들 다 잊고 이제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어. 제가 분하다고, 제가 억울하다고, 제가 화가 난다고 더 우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사자인 딸아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뭘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정말 슬프게도 딸아이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싸움을 하고 나면 저희가 잃을 건 더 많았어요. 결과적으로 이겨도 이긴 게 아니게 되는 거라는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합의했습니다. 턱도 안 되는 높은 금액을 불렀고 마음이 급했던 그들은 그냥 그 돈을 주고 합의를 해주는 쪽을 선택했고 말이죠. 마지막에 결국에는 돈이었냐는 비꼼을 들어야 했지만 딸아이의 말처럼 그건 순간일 뿐 이게 미래의 우리에게 더 좋은 방향일 거라는 거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그 모든 일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얼마가는 그들의 소식을 일절 듣지 않고 그냥 저희의 삶을 살았습니다. 딸과 여행도 다녀오고 여기저기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잊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던 중 딸아이 시댁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주위에도 이야기해주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 소식은 꼭 들어야 할 것 같다며 지인이 해준 이야기였어요. 너 사위 그놈. 이제는 사위 아니야. 아무튼 그놈. 그거 바람난 그 여자가 임신했다면서 찾아와서는 결혼 안 해주면 죽겠다고 들어눕는 바람에 결혼했다는데 그 집 돈 싹 다 들고 날랐대. 뭐? 그러면 임신도 거짓말이라는 말이야? 임신도 거짓말이고 원래도 약간 꽃뱀이었다고 소문이 좀 있었다던데. 얼마나 뜯겼는데.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뜯겼나 봐. 지금 난리 났다던데. 경찰 없고 시끄럽고. 에휴,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나 봐. 그러면서 인과응보는 있는 것 같다고요. 그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사기꾼이자 상간녀에게 순간이나마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깥사돈은 결국에는 승진할 수 없게 되었고 안사돈의 직장에도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다 나서 공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결혼식에 각종 유명인사들이 올 만큼 대단했던 집안이 이제는 폭삭 망해서 아무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 복수가 성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쾌했습니다. 그들의 소식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사기꾼인 상간녀를 잡았는지 어쩌는지는 모릅니다. 그 뒤로는 저도 딸아이도 저희의 인생을 사느라 바빴으니까요. 집도 이사를 했고 딸아이는 다시 복직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와 달리 그 집은 하루하루가 고통이겠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그 잘났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걸로 된 것 같아요. 그 여자는 그걸로 정말 평생을 고통스러워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이제는 사연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지금껏 범생이처럼 공부만 하고 살아서 여자라고는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관심은 있었지만 저 같은 남자를 좋아해줄 여자가 없었죠. 다들 자기가 돋보이도록 잘 꾸미고 멋지게 옷도 유행 맞춰서 입고 다니고
저는 눈도 제대로 안 보이는 두꺼운 안경에 후질근한 옷만 걸치고 누가 말을 걸어도 숫기 없는 성격 덕에 언제나 더듬더듬 대꾸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생길 거라면서 너는 지금 공부에 힘쓸 때야. 주변에 여자 만나는 놈들 봐라. 걔네 중에 어디 하나 제대로 된 애들이 있기는 하니? 그에 비해 너는 공부를 잘하잖아. 우리나라에선 공부가 남들보다 위에 설 수 있는 기회야. 나중에 좋은 직장 가지면 여자는 언제든지 따라오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하는 공부에만 집중해라. 라며 제게 계속 공부할 것을 종용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그래, 우리 아들 착하다. 너는 내가 바라고 바랬던 외동아들이야. 엄마는 우리 아들이 그 누구보다 잘 될 거라 믿어. 저희 어머니는 특히 저에게 기대가 크셨어요. 자기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저를 공부시켰기 때문에 아마 자식 잘 키웠단 소리를 듣고 싶던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가난한 저희 집에선 공부만이 살 길이라 믿으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감히 어머니에게 반기를 들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참 순진하고 바보 같게도 부모님 말만 믿고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언젠가는 예쁘고 착한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공부가 다행히 저에게 체질에 맞긴 했어요. 하는 과정도 즐거웠고 또 적성에도 맞아서 오래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도 쉽게 지치지 않았어요. 그 덕에 우리나라에서 꽤 괜찮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죠. 그날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아직도 선연한데요.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시며 이제야 내가 보상을 받는구나 하고 우셨고 아버지도 저 뒤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절 보고 계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그 이후로 제 인생은 정말 별것 없었거든요. 물론 치열하기는 살았어요. 교수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에도 가야 했고 박사학위도 따고 전공 분야에 대한 나름의 열정을 갈고 닦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제 인생에 텅 빈 공간이 느껴지더군요. 사실 모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릴 동안 저는 평생에 걸쳐 단 한 번도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좋아하는 여자는 있었지만 다가가지 못했고 조금 표현한다 해도 저를 남자로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결혼 정년기가 지나도록 저는 혼자 크리스마스며 갖은 명절을 다 맞이해야 했죠. 제 인생에 딱 하나 좋았던 건 바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된 거예요. 뼈를 갈고 닦은 노력을 한 덕에 비록 지방의 작은 대학이기는 하지만 교수로서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교수직을 준비할 때만 해도 워낙 제 성격이 남들이랑 어울리는 게 힘들어서 이거 아무리 학생들이라도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막상 단상 앞에 서니까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고 보람도 있었고 그래도 교수직이라고 벌이도 괜찮고 여러모로 만족스러웠어요. 게다가 부모님은 저보다 더 제 교수직을 좋아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하겠다는 걸 제가 간신히 말렸었죠. 나 먹고 사는 것이 직업이라고는 하지만 한평생 힘들게 키워주신 부모님조차 좋아하는 직업인 만큼 저에게도 불만이라는 게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와중에도 아까 말씀드렸듯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나는 대체 언제 연애를 할 수 있는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흔히 연애에도 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은 점점 더 연애를 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살면서 연애는커녕 연애까지 갈랑말랑한 그런 관계였던 여자친구들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편하게 친구로 지내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남자인 친구들이야 많으니까 대화를 하더라도 어색함이 없고 끊김없이 이야기가 가능한데 같은 대학의 똑같은 교수라고 할지라도 그 교수 성별이 여자면 밥은 드셨어요? 라는 식으로 세상 그 누구보다 멍청하고 바보 같은 말투가 튀어나오고 말더라고요. 덕분에 35살까지 여자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본 모태솔로였습니다.
요즘은 모태솔로 기간이 오래되면 인간이 아닌 마법사라고 해서 마법서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놀리곤 한다는데 제가 정말 그 오래된 마법사였죠. 야, 너는 대학 교수까지 대놓고 아직도 연애를 안 하냐? 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 거야? 너 생각보다 눈이 높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왜 없겠냐? 당연히 있지. 근데 살면서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보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차라리 내가 그냥 여자인 친구라도 있었으면 걔한테 물어보기라도 하든가 아니면 걔랑 친해지면서 좀 여자를 대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내 주변에 또 여자인 친구가 어딨어. 죄다 사내 놈들밖에 없지. 아, 진짜 미치겠다. 부모님은 슬슬 결혼하라는 이야기 하는데. 너 그렇게 범생이같이 살 때부터 알아봤다. 아니, 그러면 내가 너랑 잘 맞을 법한 여자 하나 소개시켜줄까? 장담하는데 너한테 진짜 아깝거든? 근데 내가 너 불쌍해서 선의로 한번 소개시켜주는 거니까 알아서 잘해봐봐.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 하나와 술자리를 가지다 친구가 제 푸념을 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남이 보기에도 참 불쌍하기는 했는지 그 친구는 제게 여자 한 명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너무 고맙다고 잘 되면 꼭 살해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별로 잘 될 거라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애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나 같은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어. 라는 자존감 낮은 생각이 은연중에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살면서 한번 해보기도 힘들 좋은 소개팅 기회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마음 편히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팅 맞으신가요? 하지만 소개팅 자리에 나간 순간 저는 제가 대충 입고 온 걸 무척이나 후회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솔직히 소개팅이라는 게 보통 주선자 입장에서 비슷한 정도의 사람을 소개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자분 얼굴이든 뭐든 하나도 기대를 안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먼저 약속 장소인 카페에 앉아있는 여자분의 얼굴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창피하고 대놓고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저 자식, 미희 얼굴 보고 놀란 거 봐라. 자, 인사해. 이쪽은 김미희. 미인대회 출신인데 엄청 이쁘지? 내가 너랑 오래 알고 지낸 정을 생각해서 특별 부탁한 거니까 오늘 하루 잘 모셔야 한다. 아이, 오빠도 참. 진수 씨 당황하시겠다. 안녕하세요. 김미희라고 해요. 네. 저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미인대회 출신이라는 친구 녀석의 소개대로 그 여자는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매도 완전 제 취향이었고 마치 TV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보통 그러면 성격이라도 좀 이기적이라든가 별로인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날 소개팅을 하는 내내 여자분에게 잔뜩 배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자 한번 제대로 못 만나본 사람이라는 것을 제 친구한테 들었는지 작은 것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본인이 이끄려고 하는데 그냥 예쁜 줄로만 알았거늘 의외의 멋있는 부분도 있고 정말 이토록 완벽할 수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봐서 오늘 미희 씨랑 소개팅 하는데도 특별히 해드린 게 없네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진수 씨는 예전부터 공부만 열심히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노력하신 덕에 지금 대학 교수님이신데 그게 더 대단한 거죠. 연애 같은 건 작은 기회만 있어도 할 수 있지만 대학 교수는 어지간히 노력해서는 되지도 못하는 거니까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나 같은 놈이 저렇게 마음씨까지 예쁜 미인이랑 소개팅을 했다니 헤어지고 집에 가면서도 정말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여자랑 소개팅 한번 해봤다는 사실에 감사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인생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연락까지 해보았어요. 미희 씨, 오늘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미희 씨만 괜찮다면 한 번 더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발전된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며 논문만큼 딱딱한 문자로 애프터 신청을 했습니다. 솔직히 보내고 나서 친구 녀석에게 욕을 들을 만큼 정말 이상한 내용의 문자였지만 네, 좋아요. 하는 답장이 날아왔습니다. 저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다시 한번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때 저희는 두 번째 만남에서 기적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고백을 받은 입장이었죠. 비록 진수 씨를 안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살면서 진수 씨만큼 순수한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진수 씨랑 좋은 만남을 가지고 싶은데 저희 연애 한번 해볼까요? 저랑 연애를 하고 싶다고요? 이때부터 이상한 걸 알았어야 할까요? 하지만 그때 전 그런 촉 같은 걸 느꼈을 리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살다가 여자랑 손을 잡고 연애를 한다는 것도 신기했고 나의 연애 대상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월등한 미모와 몸매를 가진 미인대회 수상자라는 것도 신기했고 심지어 그런 여자가 저한테 먼저 고백을 해서 이렇게 좋은 사이가 되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전 연애이기는 했지만 저는 솔직히 이 여자가 아니면 더 이상 나와 이렇게 깊은 관계가 되어줄 여자를 또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성급하기는 하지만 연애한 지 1년쯤이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나중에 당신이랑 꼭 결혼을 하고 싶어. 당장 결혼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부모님한테도 인사드리고 싶고 그래. 만약에 당신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면 빠르게 날 잡아서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 한번 드릴래? 오빠네 부모님? 그래, 좋아. 알겠어. 오빠가 보여준다면 나야 고맙지. 저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착한 이 사람을 평생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아주 꽉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꺼내게 됐고 다행히 부모님이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에 동의를 해서 저는 그 주 주말에 부모님에게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 뭐? 진수 네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아니 이게 무슨 경사냐. 어머니, 주말에 보여드릴게요. 한 번도 여자 이야기를 하지 않던 제가 처음으로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고 심지어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 부모님은 무척이나 기대가 되시는 듯 했습니다. 오기 전부터 몇 살이냐는 둥, 어떻게 생겼냐는 둥, 무슨 일을 하냐는 둥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으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에게 이제 곧 만나니까 만나서 직접 물어보세요. 하고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면서 알아봐야 제대로 진국이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만큼 이 여자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날 평소에도 참 예쁘게 자신을 돋보이도록 꾸밀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니 평소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참한 이미지가 드러나도록 옷을 입었더라고요. 조금 긴장한 것 같은 얼굴이라 긴장도 풀어줄 겸 손을 꼭 잡고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 진수랑 만나고 있다고? 어쩜 저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아주 탤런트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첫인상은 마음에 들었는지 부모님은 미리 차려놓은 상 앞에 저희를 앉혀놓고는 부모님은 여자친구에게 이것도 먹어보라고 밀어주고 맛은 어떤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래, 우리 진수 여자친구는 직업이 어떻게 되나? 우리 진수가 대학 교수인 건 알고 있지? 네, 그럼요. 진수 오빠 정말 공부 열심히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사는 곳 근처에서 작은 꽃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플로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손님이 꽃다발 같은 거 주문하시면 보기 좋게 꾸미거나 하는 일이에요. 플로리스트. 이쁜 아가씨가 이쁜 일을 하는구나. 하지만 말과는 달리 여자친구의 직업을 들은 어머니의 표정이 싸하게 식었습니다. 여자친구도 급격하게 가라앉은 분위기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듯 하였지만
저나 여자친구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누가 봐도 어머니는 제 여자친구 직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행복하고 활기찼던 분위기가 금세 사라지고 여자친구는 남은 시간을 거의 가시방석에 앉아있듯 보내다가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갑자기 그렇게 냉랭하게 대하는 게 어디 있어요? 미희 놀랐잖아요. 미인지 뭔지 놀란 게 문제니? 우리가 더 놀랐다. 네가 대학 교수인데 어떻게 여자친구는 네 반에도 못 미치는 애를 만나고 있어? 얼굴 이쁘다고 다가 아니다. 연애만 할 거라면 직업이 상관없겠지만 너 쟤랑 결혼하고 싶다며. 결혼할 건데 겨우 꽃집이나 하는 애랑 결혼할 거야? 아니 적어도 초등학교 교사나 공무원 정도는 돼야 허락을 하지. 저건 뭐 나 참. 플로리스트? 그래봤자 꽃집 하는 것뿐인데 무슨 놈의 플로리스트야 플로리스트는. 말 갖다 붙이기도 잘해요 아주. 부모님은 여자친구가 변변한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절대로 결혼을 못 시킨다며 반대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플로리스트가 잘만 하면 큰돈을 버는 직업이고 그저 교육 계열의 직종이 아닐 뿐 충분히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저희 부모님에게 여자친구는 그냥 별것 아닌 꽃집 하는 사람, 딱 이 정도였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저는 부모님이 여자친구의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설사 실망을 하더라도 여자친구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걸 티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급기야 여자친구를 놓칠까봐 두려운 마음에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미희야, 너무 미안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속상했지. 원래 저렇게까지 예의 없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이번엔 조금 다른 때보다 더 예민하셨던 것 같아. 내가 너무 너한테 면목이 없다. 아니야 오빠. 오빠네 부모님 마음 다 이해해. 오빠는 대학 교수인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직업이 찰 리가 없지. 그래도 나는 오빠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할게.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저는 거의 애걸하다시피 사과를 했지만 그 이후로 여자친구는 괜찮다며 부모님에게 매일같이 손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편지를 받아서 부모님에게 전달을 했죠. 아주 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허락받는 내용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저 가볍게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요새 자신이 뭐라고 지내는지 짧게 쓴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다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처음 부모님은 무슨 이런 걸 가져오냐면서 저에게 편지 같은 거 필요 없으니 받으면 당장 버리라고 성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편지를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는 편지가 좀 늦으면 괜히 제 옆에 와서는 헛기침을 하시면서 오늘은 편지 없냐? 라며 저에게 먼저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편지가 좋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여자친구는 저를 따라서 불시에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종종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모진 말을 하면서 쫓아내려고 해도 여자친구는 넉살 좋게 부모님 옆에 가서는 설거지를 도와드리기도 하고 함께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저조차 무척이나 놀랄 정도로 여자친구는 본인에게 냉랭하게 구는 부모님에게 누구보다 살갑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친구의 정성 덕분에 저희는 드디어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 네 정성이 그 정도니 허락하마. 대신 우리 진수한테 잘해야 한다. 네, 그럴게요, 어머니. 여자친구는 냉랭하게 굴었던 저희 어머니한테 살갑게 웃으며 화답했고 어머니도 막상 결혼 허락을 해주신 이후로는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자신이 너무 못되게 군 것 같다며 여자친구를 불러다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면서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여자친구는 어머님 하며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판인지, 제 가족이 어떤 판에 놀아나고 있는 건지요. 허락을 받은 후 바로 결혼하진 않고
서로 돈을 모으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저도 교수직에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돈이 부족했기에 그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많은 일이 발생했죠. 어느 날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자기가 일하는 곳에 직원을 들였다며 함께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저도 여자친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면 얼굴도 궁금하고 저와 나이대도 비슷하다기에 알았다고 승낙하곤 같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만나보니 저와 달리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꽤나 잘생긴 미남형의 남자더라고요. 이런 남자가 제 여자친구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질투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여자친구는 아내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정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밤에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을 때면 일이 끝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에게 계속 연락이 오는 겁니다. 미야, 그 녀석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한데 혹시 널 좋아하거나 하는 거 아니야? 보다 못해 여자친구에게 그리 말한 적도 있지만 여자친구는 번번이 그런 게 아니라며 일 문제로 연락한 거라고 둘러대었습니다. 제가 더 몰아붙이면 여자친구도 화를 낼 것 같고 싸움이 될 것 같길래 거기서 그만두긴 했지만 솔직히 마음은 깨름칙하기 그지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염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남자와 여자친구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만 것이에요. 그것도 여자친구네 집 주차장에서 말이죠. 둘이 다정하게 손을 잡는 장면을 보는데 저는 그만 무릎이 꺾였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다리가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빙긋 웃고 있던 여자친구와 눈이 마주쳤어요. 오빠. 너 어떻게... 저는 더 말할 것도 없겠다 싶어 그만 여자친구로부터 등을 돌렸고 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벌컥벌컥 들이켜 있어요. 다음 날 출근도 하지 못하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집구석에만 박혀 있었고요. 부모님은 여전히 저와 여자친구가 사귀는 줄 알고 보약이며 비타민이며 몸에 좋은 것들을 보내주시는데 저는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아야만 했습니다. 페인도 그런 페인이 없었죠. 여자친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집 문을 두드렸어요. 제발 문 좀 열어보라면서 할 말이 있다면서요. 그러다 어느 날은 너무 시끄러워 끝이라도 내야겠다 싶어 문을 열었는데 제가 문을 열어준 후 듣게 된 말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가 오해한 거야. 그 남자가 일방적으로 나를 좋아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손잡고 있는 거 다 봤는데 거짓말할 생각이면 가. 오빠, 나 좋다고 갑자기 집 앞까지 찾아와 내 손잡은 남자야. 그 남자 경찰서에 신고까지 넣어놓았다고.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강제로 손을 잡힌 거였고 그 남자를 신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 건 오해였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처음엔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그 남자에게 연락해보라고 했더니 그 남자와 나눈 문자 내역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 문자 내역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신고한다 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저는 그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안도감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사실 이 여자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어떤 안도가 느껴지면서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허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바로 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면서부터였어요. 아버지께서 평소 지병이 있으시긴 하지만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머니 말에 따르면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집에 있다가 그 소식에 놀라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갔고 여자친구도 함께 따라왔어요. 아버지는 이미 위급한 상태로 호흡기를 끼고 계셨어요. 어머니께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고 계셨고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너네 결혼하는 거 아버지께서 보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돼서 어쩌냐면서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저도 혹여나 아버지가 떠나실까봐 계속 노심초사했어요.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고 머릿속엔 아픈 아버지만 맴돌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저를 대신해서 나서준 게 바로 여자친구였어요. 여자친구는 당연히 내 시아버지 되실 분인데 내가 돌봐드려야죠. 하고선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와 함께 간호를 했어요. 당연히 어머니도 처음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손사래를 쳤지만 나중엔 너무나 고마워하셨습니다. 아이고, 일을 어째 고운 손에 고생을 시키네. 고맙네.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저 결혼할 건데 그럼 시아버지잖아요. 한 가족인데 당연히 제가 챙겨야죠. 어머니는 지금도 말씀하세요. 이때를 생각하시면 정말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요. 너무 착하고 바른 말만 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고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은 지 2년 뒤에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병상에서 일어나셨을 때쯤이었죠. 아버지는 몸이 건강해지셔서 결혼식장에 들어설 수 있는 게 다행이라며 누구보다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전 저희를 불러 앉히셨어요. 이거 진수, 너 예뻐서 그런 거 아니다. 네 예뻐서 해주는 거니까 남편으로서 잘해야 해. 알았지? 부모님은 강남의 30평짜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깝다면서 절대로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을 것처럼 굴던 부모님도 아내의 정성과 애교에 넘어간 뒤로는 저보다 아내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엄청난 태세 전환에 기가 차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될 때까지 아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았기에 저는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끝내고 저희는 신혼여행과 혼인신고만을 앞둔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식이 끝나고 바로 신혼여행을 가야 했지만 제가 직업이 대학 교수이다 보니까 일단 방학 시기에 시간을 낼 수가 있어서 신혼여행도 혼인신고도 조금 미뤘어요. 솔직히 바로 신혼여행도 떠나고 혼인신고도 해서 하루빨리 부부가 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아내는 그조차도 넓은 마음으로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여유가 생겼을 때 아내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그날 일이 하나 생겨버렸죠. 드디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접수했을 땐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하고 나서야 이제야 내가 이 여자랑 정말로 부부 사이가 되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감회가 새로운지 살짝 생기가 도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표정을 보니까 내가 정말 결혼은 잘했다 싶고 앞으로도 가능한 아내에게 더욱 잘해줘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뒤 아내에게서 나온 말은 제가 전혀 상상조차 못한 이야기였죠. 우리 혼인신고했으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주신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하자. 공동명의? 솔직히 저는 조금 놀랐어요. 혼인신고를 한 지 1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공동명의라니. 그 아파트 오로지 저희 부모님 돈만 들어간 겁니다. 아내 친정 식구들 돈은 하나도 없고 아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결혼하니까 그런 아들 잘 살라고 부모님이 해주신 거를 왜 제가 갑자기 아내와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지. 물론 그럴 수야 있었지만 갑자기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공동명의를 제안한 게 이상했어요. 왠지 모르게 느낌이 이상했달까요?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아내만 멀거니 바라보는데 아내는 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황급히 다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 보니까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 아내한테 경제권을 맡기고 그러더라고. 솔직히 우리도 결혼했고 나중에 애 낳고 그러면은 당신은 일하더라도 나는 집에서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 월급 같은 것도 내가 관리해서 저축할 거 저축하고 당신이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 게 우리 미래에 더 좋기도 하고. 같은 의미로 아파트 같은 것도 요즘은 다들 공동명의 한대. 아내가 아파트 해와도 남편이랑 공동명의 하고 남편이 아파트 해와도 아내랑 공동명의 하고. 솔직히 아내의 그런 요구가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아내가 어떠한 욕심이나 탐욕을 가지고 아파트가 탐이 나서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정말로 주변 사람들이 공동명의를 해서 자기도 공동명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에이, 우리 지금 혼인신고한 지 1시간도 안 된 거 알아?
당신 말대로 요즘 사람들 공동명의 많이 하는 거 맞는데 꼭 다 그런 것도 아니야. 정 당신이 공동명의 하고 싶으면 나중에 우리 애들 낳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땐 나도 공동명의 진지하게 생각해볼게. 라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내도 알겠다면서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를 보면서 진짜 난생 처음 보는 표정으로 정색을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분명 제 당황스러움을 눈치챘을 아내가 여전히 표정을 풀지 않은 채 누가 봐도 화난 티를 팍팍 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냥 한 번이니까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내는 계속해서 아파트 공동명의를 제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 이야기해야 그냥 적당히 웃어넘기지.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는 걸 계속해서 조르니까 아무리 저라고 해도 화가 나더라고요.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지. 나는 당신이랑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나눠 가질 생각이 없어. 만약에 우리가 결혼한 지 오래되기나 했으면 그때는 또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야.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명의라는 건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잖아. 그렇게 끝나지 않은 싸움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는 공동명의 안 해주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다고 말하고 이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가 너무 소름 끼치고 짜증이 났습니다. 혼인신고가 끝나자마자 아파트 공동명의를 주장하며 그거 안 해주면 이혼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니. 내가 알던 그 착한 아내가 아닌 것 같아서 실망이 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아내의 좋은 점만 더 믿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화해도 할 겸 아내에게 공동명의를 하자고 했어요. 정말? 그래 줄 거야? 당신이 원하는 거니 그렇게 하자. 처음부터 안 한다 해서 미안해. 그제야 아내의 얼굴이 활짝 폈어요. 아내는 고맙다며 절 껴안더니 다시는 이혼 얘기 꺼내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은 참 말로 할 수가 없네요. 씁쓸했지만 이미 결혼까지 결심한 사람이고 이런 갈등도 잘 넘기고 살아야 부부라고 그런 이상한 합리화라고 말았어요. 물론 이 일은 부모님도 모르셨죠. 그리고 저희는 화해 기념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찝찝한 마음이 남아있긴 했지만 하루하루 아내와 신혼여행을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청소년기 처음 짝사랑을 해보는 사람처럼 가슴이 둥둥 뛰고 설레었습니다. 아내도 저도 시간을 오래 내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힘들게 한 결혼인 만큼 즐기고 싶기도 했고 아내도 오랜만에 휴식 시간 좀 가질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제주도를 다녀오기로 했죠. 당신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신혼여행 오니까 너무 좋다. 우리 나중에도 지금처럼 조금씩 시간 내서 여행도 다니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저희는 첫날 제주도에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다녔어요. 아내가 알아본 맛집도 다니고 예쁜 디저트 카페, 바닷가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루가 1초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예약해둔 고급 호텔에서 드디어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죠. 막상 호텔에 들어와 짐을 풀고 아내와 와인 한 잔을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기분이 얼떨떨하더군요. 내가 이런 아내와 결혼을 하는구나. 결혼을 해 이런 신혼여행도 오는구나. 떨리고 떨렸어요. 나 같은 놈과 결혼해줘서 고마워. 당신에 비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아니야 여보,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랑 결혼한 거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해. 저는 아내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그 뒤에 일어났어요.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그날따라 유독 잠이 들지 않더라고요. 자꾸 중간중간 깨고 그러다 옆을 매만졌는데 공기가 차게 식어 있었어요. 아내가 없었죠. 미야, 어딨어? 미야. 허나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갔나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거기에도 없었죠. 갑자기 안 좋은 뉴스 기사들이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밤중에 어딜 갔나 걱정도 되고 하여 그렇게 호텔 밖을 나가 한참 아내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아내와 비슷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그니까 여기까지 따라오면 어떡해. 네가 보고 싶어 왔지. 왜 왔긴. 그니까 남편이 보면 어쩌려고 그래. 다 잘 되어가고 있는데 말이야. 진짜? 잘 되어가고 있어? 공동명의는? 그것도 해주기로 했어. 시아버지 갈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몇 년 후에 돌아가시면 건물 하나만 받고 남편이랑 이혼하면 돼. 모든 게 계획대로 가고 있으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있어. 눈에 띄지 말고. 행여나 일 그르치면 안 돼.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지 몰라? 그 집 성격 더러운 시어머니, 시아버지 비위까지 다 맞췄어. 심지어 병수발까지 들었다고. 노인네 냄새가 얼마나 나든지 진짜 역겨워 죽는 줄 알았어. 아, 알겠어. 잘했어, 미희야. 앞으로는 조심할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남자 입에서 제 아내 이름이 나오는데 듣는데도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야만 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아내 쪽으로 갔는데 아내가 저를 보고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 왜? 정말 비명을 지르고 싶은 건 저인데 말이죠. 아내 입에서 제 이름이 호명되자 저는 그만 정신줄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턴 정확히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나지 않을 말들을 아내에게 쏟아부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허나 그렇게 아내에게 분노를 쏟아부었지만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순간 옆에 아내 옆에 있던 남자가 제 멱살을 잡더니 주먹을 날리더군요. 정확히 말하면 아내의 상간남이었죠. 주먹에 맞아 순간 몸이 흔들렸는데 눈앞에 보이는 남자를 확인한 순간 더 할 말이 잃고 말았어요. 그 남자는 바로 네, 예상하셨겠지만 아내와 주차장에 있었던 그 남자였어요. 신고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며. 그게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아내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든 무슨 말을 지어내려 했지만 이렇게 들킨 이상 자기도 어쩔 수 없겠다고 생각한 건지 그때부턴 표정을 굳히고 가만히 있더군요. 저는 그날로 서울에 올라갔고 바로 서류를 가져와서는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설마 제가 그렇게 세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막상 서류 가져오니까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제발. 그 모습을 보니까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악한 여자를 몰라봤던 걸까요? 어떻게 이런 여자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여자가 아닌 절 탓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땅을 치며 속상해하셨지만 결국 지금은 이혼 소송 중에 있어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친한 친구들에게는 축의금을 돌려주려고 연락을 하는데 근래 들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저에게 너무 축하한다고 참한 아내 만났다고 부럽다던 친구 한 명이 사실 나이트클럽에서 제 아내랑 부킹을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와 사귀고 있던 기간에요. 게다가 이후에도 똑같은 나이트클럽에서 아내를 한 번 더 만났는데 그때는 아내가 자기가 아닌 본인 지인이랑 따로 나가기도 했다고 하고 제가 결혼까지 한다는데 차마 그 자리에서 말할 수가 없었다고 이혼 소송 중이라길래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까지 들으니 이렇게 지금이라도 이혼 소송을 하고 아내와 갈라선 게 정말 조상신이 도운 것 같더라고요. 뒤통수로 얼얼하게 맞은 기분이긴 했지만 만약 아내와 그대로 살았다면 정말 전 돈이고 뭐고 다 뺏기고 이혼당할 뻔했으니까요. 진짜 진실도 모르는 채 말이죠. 아무튼 속상하긴 하지만 꿋꿋이 살아가 보려 합니다. 다들 이런 저 마음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앞날이 평안하길 기도하겠습니다.